자연을 향해 열려 있고 자연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집. 나무와 흙내음, 물과 바람 소리가 나는 곳. 바람 소리, 물소리를 따라 수천 년 시간의 강을 기적처럼 만날 수 있는 공간. 하늘을 향해 뻗어 있는 수많은 기와는 오랜 세월 인간과 자연을 품은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차원의 세계와 시간을 긴 숨으로 보여주는 한국의 기와. 그곳에는 오래전 장인의 숨결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한국 전통 건축의 백미 기와. 긴 세월을 이어온 우리의 기와는 바람소리, 물소리의 장단을 맞춰 역사를 이야기하고 인생을 노래합니다. 경이로운 자연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일은 나른하고 환상적인 꿈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른함은 때로 우리의 마음을 세상을 향해 활짝 열리게 만듭니다.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숲속을 따라가다 보면 또 하나의 경이로움, 인간이 만든 예술작품을 만나게 됩니다. 지나는 이들의 소원을 담아내는 것, 오랜 세월 많은 이들의 바람이 담겨 그 가치를 더해갑니다. 한 폭의 산수화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곳, 영남의 알프스라 불리는 표충사에 이르렀습니다. 인간이 땅 위에 세운 공간이지만 지나는 바람을 막지 않습니다. 제약산이 포근하게 감싸고 있는 표충사. 단풍과 어우러진 잿빛기와는 오래도록 마음에 담고 싶은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주위의 산이 곡선으로 이렇게 아늑히 조용하게 둘러싸여 있고요. 거기에 이 기와가 선 따라 전부 다 곡선으로 되어 있어서 마음이 아늑해지고 포근해지는 것 같아요. 이곳에 오니요. The roof tile, I like the traditional architecture of the Korean temples. Actually, our house, my father-in-law also put that type tile on the house, even though it's just a couple of years old. So I enjoy this type of roof tile and buildings and architecture very much. 단아한 단청과 어우러진 잿빛의 기와. 호국성지로 불리는 표충사를 더욱 아름답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천년의 그리움이 바람 따라 흘러가도 선명하기를 바라는 무늬들이 이야기합니다. 기와는 거짓이 없습니다. 비가 오면 오는 대로 온몸으로 받아냅니다. 그리고 기와는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염원을 담아 자연과 어우러진 아름다움을 자아냅니다. 역사상 가장 오래된 기와에 대한 기록은 중국에 있습니다. 기와 지붕을 보존하고 있는 마을. 이곳은 지붕 꼭대기에 용마루 대신에 구부러진 기와를 사용했습니다. 멋보다는 실용성을 추구한 모습입니다. 중국의 기와를 연구하고 있는 바이건신 교수. 最早的瓦是出现在西周早期，是在陕西岐山县凤处村
西周的弓箭遗址发现的。当时的弓箭是四边有草，屋基上有最早的瓦。那么西周中期瓦当出现，屋顶整体有瓦覆盖，而且出现瓦当，这可以说是最早的瓦当出现啊。 중국 최초의 기와가 발굴된 곳은 서안의 서주 유적지입니다. 서안은 중국 역사상 가장 많은 13개 왕조, 기간으로 따지면 2000년 가까이 수도로 사용됐습니다. 중국 최대 규모와 최신식 시설을 자랑하는 산시 역사 박물관. 선사시대부터 주나라를 비롯한 당, 송, 명, 청대까지 다양한 유물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규모만큼이나 전시 유물도 많습니다. 역사상 가장 오래된 기와, 암기와 숫기와 구별 없이 네모난 판형으로 제작되었는데 지붕에 이을 때 기와의 안팎을 고정할 수 있는 돌기가 달려 있습니다. 当时他用当地的一种粘土烧制而成，在烧制过程中，它那个颜色就变化，就变成灰青色的了啊。风俗村那边是最早的瓦，当然它也是把周边的，现在它是最早发掘的，周边含有瓦的，它都收集到一块儿啊。这你可以了解，就是最早的瓦当，它那个就是素面的素面瓦。 而有的是简单的，像绳纹的，还有是那个云纹的啊，都有的非常简单的。 기와를 처음으로 만들어 사용한 주나라. 주나라는 청동기를 바탕으로 번성한 고대 국가입니다. 봉건 제도로 넓은 영토를 다스렸고 국력이 강해지면서 건축 양식에도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这个我们大家都知道。 长安就是咱们现在的陕西，在秦汉时期呢是帝都啊，作为千年帝都来讲，所以它的这个建筑体量是很宏大的，而且当时的人口也是很多的，所以在长安所出土的这些瓦当，要比全国其他地方出土的瓦当规格品类都要高于其他地方。 서주시대 이후 중국의 문화와 경제가 직결된 곳 서안. 이곳에 기와 제작이 활발할 수 있었던 조건 중에 하나는 바로 풍부한 양질의 흙입니다. 이러한 자연적, 경제적 조건은 서안의 기와 제작 기술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중국 전역에 기와가 보급된 시기는 진시 황제가 중국을 통일한 이후입니다. 진나라 때 대규모의 토목공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대량의 기와가 제작되었습니다. 병마용을 보면 기와 제작의 기술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所以您看马铺呢，它手持半月架卧式，然后马有的在，有的没了，因为马呢也是出土的是碎的，咱们拿到后面去修，800到1000的高温。 所以在古代的时候，秦人当时连电都没有的时候，他们可以现在人说是秦人拿什么烧，也可以达到800到1000。所以现在咱们还解释不了。 키가 175에서 186cm 정도 되는 병사가 한 손에는 말을 잡고 있습니다. 혈기왕성하고 용감한 모습으로 마치 최고 지휘관의 돌격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듯합니다. 中国的这个墓葬文化，中国的皇帝都是喜欢这个视死如生，所以他死了以后，他的陪葬所用的这些陶制的这些俑啊，都是陶器。 那么从材质上来讲，和从这个烧制工艺上来讲，那么烧这些陶俑和烧这个砖瓦，实际上是同样一个工艺和一个流程。 진나라 때는 벽돌이, 한나라 때는 기와가 발달했다는 뜻의 진전한와. 그만큼 진나라 벽돌, 한나라 기와는 유명합니다. 한나라는 기원전 206년부터 기원 후 220년까지 약 400여 년간 계속된 통일왕조입니다. 기와 사용이 보편화되어 대량 생산되고 정교하게 제작되면서 예술적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秦砖汉瓦所代表的实际上是当时的一个国力，
这个各个时期的一个国家的力量。那么秦汉时期，我们陕西所建造宫殿的时候，通过这种高超的制陶工艺，那么我们建窑址来烧制砖瓦，那么建造宫殿的时候呢，就特别的容易，可能几年就会建到大片的这建筑群。 수많은 기와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기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도자기 기와입니다.当然，琉璃瓦它的是更耐久啊，而且是不吸水，而且是就色彩鲜丽啊。这应用于宫室、宫殿，应用于寺庙啊。这是在我们现在看到的，像那个北京的故宫，还有一些像那颐和园，都大量的就我们都可以知道啊。 세계에서 가장 큰 궁궐 자금성. 명청대의 하늘의 아들 천자라 부르던 24명의 황제가 살던 궁궐입니다. 자금성의 중심 건물인 태화전은 12개의 기둥이 떠받치는 2층 건물로 도자기를 굽듯이 기와를 만들어 지붕을 황금색으로 덮었습니다. 궁궐의 지붕을 황금색으로 만든 배경에는 강력한 황권과 자부심이 있습니다. 故宫的总的色调是黄色的啊，当然黄色代表皇权，代表一种不可逾越的一种权利啊，它也是一种地位、一种权力的象征啊。其他的就不能用黄色啊，藩属国、诸侯国的话，他就不准你要弄那个黄色，它就是僭越啊，他就要惩罚啊。 기와는 때로는 국가 발전의 상징이 되고 때로는 경제 발전의 상징이 됩니다. 집을 짓는 하나의 재료라는 의미를 뛰어넘어 기와의 발전은 경제 발전과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인간의 생활과 행위를 담는 그릇 기와는 동양 건축 문화의 상징입니다. 중국만큼이나 오랜 세월 기와를 사용해온 우리나라. 기와집이 있는 마을은 인간의 손을 거친 것이지만 자연과 하나가 되는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야트막한 산을 등지고 있는 기와집은 단아하게 땅의 기운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 그리고 집이 한 몸을 이룬 곳. 담은 그저 집을 아늑하게 감싸주는 역할을 할 뿐 자연과 경계를 나누지 않습니다.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유금화당 박물관. 국내외 진귀한 기와를 소장하고 있는 기와 전문 박물관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박물관 관장님이 수집해온 귀한 소장품을 공개합니다. 이곳에는 국내에서 보기 힘든 고구려 시대의 기와까지도 소장되어 있습니다. 기와는 인간들의 행위와 생활 유형을 담고 있어 당시의 사회상을 유추하는 단서가 됩니다. 한눈에 모든 시대의 와당이 구별이 됩니다. 고구려 와당은 매우 웅건하고 용맹한 무사의 인상을 주고 백제 와당은 기품 있는 그 귀족 부인의 인상입니다. 이에 비해서 고신라의 와당은 다소 투박하죠. 중국 와당과는 다른 독특한 그 품격을 생동감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 이전 신라의 기와는 정제되지 않은 투박함을 지니고 있고 백제의 기와에는 부드러움이, 반면 고구려 기와는 선이 굵고 볼륨감이 강해서 활달함과 강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구려 기와의 또 다른 특징 하나는 기와의 색이 붉다는 것입니다. 고구려는 427년 평양으로 천도하기 이전부터 사찰을 건립하고 주민들을 이주시켰습니다. 평양성은 고대의 계획 도시로서
이때의 건물들의 지붕은 붉은색이었다고 합니다. 삼국사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미루어 보면 고대 고구려인들은 붉은색을 상서로운 색, 최고의 색으로 여겼습니다. 최정예 병사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붉은 깃발을 세워서 어떤 가장 어떤 힘있고 용맹스러운 어떤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한 걸로 봤을 때 기와의 색깔을 붉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만든 지붕이 붉은 색깔을 띠도록 이렇게 의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붉은 색깔을 띠게 하기 위해서는 공기 통로를 일부를 열어놔서 산소가 주입되도록 하면서 구운 기와이기 때문에 그 붉은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색깔을 어떻게 내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것은 결국 색깔까지도 염두에 두고 기와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제는 한성에서 웅진으로 다시 지금의 부여인 사비로 도읍지를 옮겼습니다. 백제의 기와에는 적절한 양감과 정교함 그리고 부드럽고 온화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백제 기와의 색들은 크게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웅진 시기 이후에는 회색이나 회적색, 회백색이 많이 뜨는 반면에 한성기의 기와들은 적색이나 회적색을 띠는 기와들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혹은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는지 다른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백제 기와는 끝을 아주 매끄럽게 마무리를 하는 큰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돌은 백제의 와정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예술 작품입니다. 귀신의 얼굴 형상까지 다양한 문양을 표현했고 수목과 산 중앙에는 조그마한 기와집까지도 새겼습니다. 세밀하면서도 가지고 있는 생각을 활력 있게 다 나타내서 조금도 어색하지 않고 그 표현을 다 한 거거든요. 실용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예술적인 측면, 사상적인 측면을 같이 볼 수 있는 함축된 힘이 그런 전돌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용마루 끝을 깨끗이 마무리하기 위한 장식기와 치미. 용을 잡아먹고 산다는 전설상의 물고기 꼬리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백제인들의 와정 기술은 놀라운 수준입니다. 거기에 나타나는 문양은 비록 단순한 문양들이지만 굉장히 아름답고 구도가 완벽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기술적인 솜씨로 봤을 때 백제의 와정 기술은 고대 동아시아에서 가장 최고의 기술적 솜씨를 가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본 나라현. 794년 교토로 수도를 옮기기 전까지 일본의 중심이었습니다. 일본은 기와집이 있는 마을을 중요 문화재 지역으로 지정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기와를 보존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빛에 가까운 일본의 기와. 암수의 구별 없이 한쪽 가장자리가 볼록한 기와를 겹쳐 쌓은 모양입니다. 한국의 지붕과는 사뭇 다릅니다. 일본 기와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곳. 한 대학의 박물관입니다. 수막새의 문양에 대한 이야기가 한창입니다. このデザインというのが非常に意味があるものだったということで百済の中で流行してでそれが日本にも入ってくると。この瓦っていうのはレンゲの模様なんですけれども8枚の花びらなんですね。これも百済のスタンダードな、やっぱりそれが小さいと建物も小さくなったりはするものなんです。 대화를 들어보니 백제와 일본 수막새의 공통점을 알 수 있습니다. 日本のですね、最初の瓦っていうのは「日本書紀」という記録の中にも登場するんですけれども、飛鳥寺ですねの造営の時に作られたそれが最初の瓦なんですね。でその瓦を作る時に韓半島のですね百済の技術者たちが応援をしてですね、その寺を作ったという記録が残っております。で実際ですね飛鳥寺から出土する瓦を見ますと百済の当時の都ですね錆の瓦と非常によく似た
ものっていうのが、出てくるんですね。 일본의 기와 제작 기술은 백제로부터 전해져 일본의 역사서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서기 588년 백제의 와공들이 일본에 파견되어 비조사 건립에 참여합니다. 일본과 백제의 교류가 있었다는 사실은 연중 행사를 표현한 두루마리 그림, 기와를 얹은 지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자리 잡은 비조사.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불교 사찰입니다. 원래의 건물은 화재로 소실되고 현재 건물은 17세기경에 재건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창건 당시의 건축 양식을 확인하기는 어려운데요. 기와의 문양에는 6세기경 백제에서 전해진 일본 최초의 기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飛鳥寺のですね瓦の中にはですね、百済の痕跡が見える、百済の瓦そのものと言ってもいい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それはですね丸瓦あるいは平瓦というものの形ですね、あとですね、軒先の瓦の文様、あるいはですね瓦作りの技術そのものの痕跡ですね、こういったものにですね百済との関係性というのを見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비조사 지붕에 있는 수막새의 연꽃 무늬는 백제의 것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8세기) 후반에 건립된 원흥사. 수많은 부도탑이 색다른 정치를 전합니다. 승려들이 생활하는 승방을 개축한 극락당과 아름다운 벽화와 격자의 집들이 있는 곳입니다. 원흥사를 수식하는 자랑거리들 중 가장 으뜸은 단연 기와입니다. 最も古い瓦は飛鳥寺にあった瓦をここへ運んできたもので、今でおよそ1400年ぐらい経っています。でそれは百済から来てくれた技術者の方が日本の職人に技術を伝えてですね作った瓦です。でそれが一度も壊れることなく今まで伝わっているというのがすごいところです。おそらく技術的にもう完成されたものが伝わってきてて、無理にですね新しいものに付け替える必要がないので使えるものはずっと使い続け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ね。 1400년 전 기와를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는 원흥사. 백제인으로부터 전수받은 초기 기와의 사용법을 재현했습니다. 암기와 사이에 숫기와를 이는 방법, 그리고 조임새가 없이 암기와를 연결한 후 숫기와를 이어가는 방법입니다. 上にかぶる丸い瓦に実はお尻の部分にジョイントがないんですね。でジョイントがないので、細くなったところに広いところをかぶせていくというような、作り方をしてますので、非常に鎧のようにですねゴツゴツとした感じに見えます。でこれは百済から伝わってきた技法そのものが今も伝わ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ね。私は色は徐々にやっぱり年代とともに風化してきてると思うので、それぞれが持っている色っていうのはその歴史の重み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한가로운 산책로를 지나 눈 맑은 사슴들이 먼저 반겨주는 곳. 아무 생각 없이 일주문을 지나고 나면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건물에 압도당하고 마는 곳, 동대사입니다. 동대사의 대불전은 세계에서 가장 큰 목조 건물입니다. 建物を見ていただいたら一番多分目につくのが屋根の上にある金色のシビが目に入ると思います。今日はお天気がいいのでとても金色によく光ってますけれども、このシビというのは、一種の竜だというふうに聞いています。木の組み物がたくさんあるのがわかると思います。でこれも中国であったりいろんなところの建築様式が混ざってるんですけれども、一番基本的には
鎌倉時代に今から800年ぐらい前日本に伝わった建築様式が元になってるんですけれどもたくさんの木の組み物で屋根を支えて 학생들의 역사 학습의 장으로 나라시의 관광 명소로 손꼽히는 이곳은 일본만의 건축 양식을 자랑합니다. 지붕이 크고 무겁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이 시도됐습니다. 중국과 한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의 건축 양식이 적용됐고 그 과정에서 일본만의 방식이 생겨났습니다. 大体奥行きが55センチほどあるもう大変大きな瓦です。で一般の瓦に比べると多分4枚分ぐらいの大きさがあ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江戸時代からそういう大きな瓦が使わ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多分300年ぐらい前に作られた時には瓦を作る技術などが進歩していて大きな瓦が焼けるようになったの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ね。 일본만의 도깨비 문양이 등장했고 보통 기와의 4배나 되는 기와가 사용됐습니다. 기와 한 장 한 장에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의 소원을 담아 지붕 위에 올립니다. 昔は松の葉っぱ、松葉をね瓦を焼く時に最後に入れていぶすって言うんですけれども還元の焼成の仕方で瓦を最後に焼きます。でそうすると銀色に近い色になります。でそのことによって瓦に水が染み込みにくくもなるんですけれどもその色がとても日本の風土に緑のある風景にとても合うのだと思います。 일본 기와의 기원이 된 한반도의 기와. 기와 역사상 가장 화려한 꽃을 피운 시기는 통일신라 시대입니다. 통일신라 시대의 경주는 다양한 예술이 공존하는 장이었습니다. 통일신라의 기와는 각각 특색 있게 전개된 삼국시대 기와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고대 동아시아의 기와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통일신라 시대에 다양한 유물이 출토된 안압지. 이곳은 통일신라 시대 기와의 예술적 수준을 증명하는 보물 창고입니다. 한국을 통일하고 한반도의 주인으로 등장한 신라 왕실이 특별히 공을 들여서 만든 건물입니다. 그 구조를 보면 연못의 호안선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서쪽을 보면 전부 직선으로 잘 다듬은 돌로 만들었는데 동쪽은 구불구불 해가지고 한눈에 다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력을 그래프로 쭉 그려볼 때 가장 꼭지점에 올라있던 최고 정점의 건물이었습니다. 목조 건물의 위엄을 더해주는 치미. 장식 효과뿐만 아니라 길상과 벽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 가치를 더욱 높이 둡니다. 통일신라인들의 다양한 기와 제작 기술과 기술 수준을 엿볼 수 있습니다. 목제품이라든지 철제품은 뻘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에 부식이 그렇게 심하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이죠. 그와 동시에 안압지에서 약 5만 점의 기와들이 함께 출토되었습니다. 그 기와들은 통일신라의 궁궐에 사용하였던 최고의 최상품 기와들입니다. 안압지에서 출토된 기와들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는 통일신라의 아름다운 기와의 화려한 기술적 수준을 엿볼 수가 있고 그런데 수많은 기와들 중에서도 학계를 주목시킨 기와 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건물의 모서리 기와인데요. 그 옛날 건물 모서리에 잘 맞게끔 이렇게 특별 맞춤 기와를 만들었습니다. 이 모서리 기와를 따로 특별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합니다. 안압지의 건물은 우리 민족이 건축하였던 목조 건물 중에 가장 아름답고 굉장히 정밀한 설계를 가지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어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통일 신라 시대의 막새는 다양함과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소성온도에서도 삼국시대의 900도, 1000도의 고온으로 소성하는 것이 아니고 적당한 온도를 가진 900도 전후의 낮은 온도에서 소성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장인들은 온도를 낮추고 바탕흙에 모래를 혼합함으로 인해 가지고 화성품을 적게 생산하는 지혜로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흙을 자유자재로 다루고 가마의 불온도를 조절하는 지혜로움을 갖추게 된 신라의 장인들. 이러한 성공적인 경험은 전 세계적으로 오래 기억될 신라인만의 기와를 만들어냅니다. 모든 흙은 만들어서 가마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15% 내외의 축소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웃음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입니다. 얼굴무늬 순막새의 중요성은 장인은 이미 축소된 상황까지도 고려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마 안의 상황까지 고려해서 문양을 만들어낸 장인들. 소재의 다양성만큼이나 표현 기법 또한 정교했습니다. 은은한 미소를 간직한 신라의 미소는 통일 신라의 예술적 수준을 말해줍니다. 기와에 새겨진 문양에는 그 시대를 살고 간 사람들의 꿈과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꿈꾸었던 삶, 그들의 삶을 지배했던 상징들이 그 속에 살아 숨쉽니다. 암막새, 수막새, 도깨비 기와 등 일본의 옛 기와를 복원하는 장인의 작업장. 기와를 만드는 도구나 기와를 만드는 방식이 크게 낯설지 않습니다. 암막새와 평기와가 이어진 마감 기와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문양이 어딘지 모르게 익숙합니다. 10대 시절부터 기와를 만들고 기와 올리는 일을 해온 기와 장인을 만났습니다. このハンコなかなか上手やで。こういう感じのちょっと深いやつで。肩はなかなり深く掘ったんだけどこれ出てないね。長い言ってんなもうちょっと元禄からちょっと下がったぐらいまでいっこるんかな。空気入って出てない。押したらこの辺は押されとる。いやこういうふうになってるほど日韓があってなよろしいけどな。 기와를 복원하기 위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모습에서 기와에 담긴 진심 어린 애정이 읽혀집니다. (60년) 넘도록 기와의 원형을 살려내는 외길을 걸어온 장인. 그 세월의 흔적이 작업장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朝鮮で見る瓦とやっぱり同じようなやっぱりそのまま日本では初めに教えてもらったのは模様とかそういうものはそれから瓦作る道具とかねそういうのはやっぱり同じです教えてもらった、だからまあ私らの大先生は古田蘭の人 옛 기와 복원은 선 하나, 면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본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도면을 통해 철저하게 고증하고 분석합니다. 중요한 과정이니만큼 제자에게 맡기지 않고 여든이 넘은 장인이 직접 나섭니다. 文様を忠実に復元するそれをするためには
図面が一番基本になりますんで、昔のこういう鬼瓦を非常に平面的な鬼瓦なんですよね。ああいう立体的なものは室町ぐらいにこういう立派な器面ができてきたわけです。 입체적인 도깨비 기와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도구가 동원됩니다. 하나하나 점토를 붙여가며 수작업으로 만듭니다. 일본만의 입체감이 강조된 도깨비 기와. 그들만의 특색을 지닌 기와는 이렇게 탄생됩니다. 한국에서처럼 도깨비 기와는 건물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어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こういう器面はその建物を守るという意味がございますが、お寺へお参りするときにそういう邪神も払わんといけませんのでね、そういう、建物を守り、また参詣する方の心も正常化するっていう意味で鬼瓦が使われた、魔除けに使われたもん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ね。 기와에 담긴 염원과 바람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정성을 다하는 장인들. 그들의 손끝에서 역사의 의미를 간직한 기와가 다시 탄생됩니다. 평생을 기와 만드는 일에 바쳐온 장인은 오늘도 기와 한 장 한 장이 완성될 때마다 원칙을 지키고 정성을 더합니다. 瓦の一番の鉄則というのか、一番いいのは一釜、焼きをしっかり焼く。それから土が第2番目、仕事丁寧にするのは3番目。その順序さえ間違えてなかったら長持ちするいいからで、いつまでも瓦が残っていく。その順番を狂わすともう大変なことになってくる。 현대인들의 바쁜 발걸음이 있는 곳. 빌딩 숲 사이에서 광화문은 오롯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숨가쁜 도시를 조금은 밝혀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시간을 거슬러 찾아가는 도심 속의 옛 궁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창덕궁은 자연과의 조화를 이룬 궁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기와는 실용성이 강조되고 장식성이 약화됩니다. 인정전의 지붕 용마루에는 취두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취두를 올리는 것으로서 위험을 삼았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수제품이기 때문에 규격이나 모양이 100% 똑같지는 않죠. 좀 붉은색도 있고 좀 잿빛 색깔도 있고 조금 더 검정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섞여 있는 것으로 옛날에는 다 남았어요. 그런데 그런 기와를 잘 이어놨을 경우에는 지붕이 고기 비늘처럼 굉장히 그 정감이 가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 굉장히 그 따스하고 좋습니다. 전통기와 복원은 흙을 정제하기 위한 흙구덩이 작업에서 시작됩니다. 흙 속의 공기를 빼고 부드러운 흙을 얻기 위해 떡매질이 계속됩니다. 밟고 다시 올리고 또 밟고 흙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작업은 계속됩니다. 기와의 크기에 맞는 판을 짜기 위해 계속해서 흙을 밟으면서 올려줍니다. 여러 번의 반복 끝에 초판이 완성됐습니다.
기와 크기에 맞게 초판의 모양을 다듬습니다. 요 폭이 기와의 암기와의 높이가 됩니다. 그리고 요 가로로 선을 끝난 게 요게 기와의 이제 폭이 되는 겁니다. 숭례문, 경복궁, 사정전 등의 전통 기와를 직접 제작한 김운동 제화장. 전통 방식을 이어가는 일이 쉽지 않지만 제화장으로서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와통에 붙여 기와의 모양을 만들고 다시 크기에 맞게 잘라낸 뒤 건조에 들어갑니다. 일주일 동안 잘 마른 기와를 가마에 넣고 구울 차례입니다. 가마에 기와를 넣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불길을 생각해서 기와를 넣어야 합니다. 불길을 확보하고 또 앞쪽에는 저희가 직불이 닿지 않도록 일부 막아주게 됩니다. 그러면 불길이 타고 넘어서 요 칸막이 사이사이로 들어가면서 기와를 제대로 구워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적재를 함으로써 실제 고온 소성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현대식 그 가마에서 나오는 제품 못지않은 그 고유의 청회색을 제대로 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앞뒤 길이가 긴 등요를 사용하다 보니 지금부터 불을 관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와 일은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마 작업은 기와 공정 중 가장 어려운 작업입니다. 온도를 관리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목표는 제일 뒤쪽 온도를 1050도에서 1070도 가까이 한 2시간 정도 유지를 해서 앞에 온도하고 뒤에 온도를 약 30-40도 편차를 줄여서 마감을 할 계획입니다. 불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앞뒤 온도 편차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온도를 올리다 보면 기와가 금이 가거나 깨질 수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아궁이에 장작을 넣습니다. 아궁이는 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성이 난 듯 불길이 마구 뿜어져 나옵니다. 가마불 작업은 점점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뽕할 때 이 장작이나 이런 굵은 나무를 해가지고 연기가 많은 나무를 투입시킵니다. 투입시켜가지고 불안전 요소를 시키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무에서 나오는 연기를 기와에 침탄되게끔 청회색 색상을 내는 공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와공들의 손길이 분주해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막음불 작업 때문입니다. 화력을 최고로 돋운 후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가마 입구를 벽돌과 진흙으로 막고 불이 새어나오는 모든 구멍을 막습니다. 공기가 부족하면 나무가 불완전 연소를 하면서 탄소가 발생됩니다. 이 탄소가 기와에 잿빛을 입히게 됩니다. 가마를 막은 지 3일 만에 입구를 엽니다. 뒷문까지 헐어보면은 이게 맞바람이 통해가지고 물건을 냉파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문을 열어놓고 한 6시간 내지 8시간 정도 경과 후에 또 뒷문을 또 땁니다. 하루 정도 더 걸리면은 약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온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한 달 남짓의 시간을 들여 기와를 완성했습니다. 발로 밟고 나무를 떼서 전통 가마에 구워내야 탄소가 제대로 그을려진 잿빛의 기와가 나오게 됩니다. 조선시대의 집 짓는 방법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김홍도의 기와이기. 대패질하는 목수, 흙을 개는 사람, 기와장을 이는 사람 등 현장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옥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대부분의 집 짓기는 목수가 하지만 지붕에 기와를 이는 일은 번화장만 할 수 있습니다. 기와를 받칠 연암은 번화장이 직접 파서 만듭니다. 우리가 이걸 팔 때는 기와 간격을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가 기와 새로 들어가 가지고 집도 짓고 흙을 파내면 뒤로 재켜져서 물이 역류로 들어가는 거죠. 역으로 오면은 이제 목재가 상하게 되죠. 세밀하게 기와하고 맞춰서 파야 돼요. 연암 파기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번화장의 손길을 거칩니다. 기와에 맞게 나무를 자르고 기와를 받칠 수 있도록 못을 박고 현장은 기와를 올리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분주합니다. 암기와를 먼저 깔고 암기와끼리 서로 맞닿는 곳을 수기와로 덮어줄 것입니다. 기와이기에 가장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는 기와의 선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래된 고기와를 복원해서 사용하다 보니 번화장이 직접 해야 할 일이 더욱 많습니다. 한 장 한 장 서로 다른 기와를 잇는 일에 오랜 경험과 숙련된 솜씨가 발휘됩니다. 이 부위는 용마를 가일이 올라가기 때문에 진흙을 많이 단단히 굳혀야 됩니다. 이거는 단단하게 하지 않을 때는 처져서 용마의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한옥의 미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현수곡선입니다. 줄을 잡아 늘어뜨려 자연 지세와 잘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선을 표현해내려면 번화장만의 노련함이 필요합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 지붕이 제일 많이 보입니다. 한 70%에서 80%까지 지붕이 보여요. 이 지역의 산세에 따라서 이 용마루 곡선도 줘서 건물의 미가 더 나게 되죠. 비만 안 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옥의 건물의 미를 제일 많이 나는 게 기와 용마루 곡선입니다. 이 현수곡선이 한옥의 멋을 더해줄 것입니다. 기와이기 작업은 며칠 동안 이어집니다. 공사를 마친 기와집이 드디어 고풍스러운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하늘빛과 어우러져 은은한 매력을 더욱 뽐내는 기와집. 조금씩 다른 빛깔을 가진 기와는 시선이 머무는 방향에 따라 변화무쌍한 마술 같은 풍경을 펼쳐냅니다. 이 집에 사용된 기와의 개수만 해도 6,000장. 한옥집 한 채를 짓기 위해 들어간 노력과 수고를 되새겨 봅니다. 이 집의 주인은 자타가 공인하는 한옥 박사이자 애호가입니다. 그가 소장하고 있는 서적에서도 그 애정이 느껴집니다. 굉장히 귀한 책입니다. 산드라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그 기와의 아름다움에 도취돼 가지고 이 책을 62년도에 발간을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기하학적 문의가 이 책에 실려 있어 가지고 저한테는 이게 좀 보물 같은 책으로 지금 예부터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랜 바람과 소망으로 지어낸 한옥. 단아한 세월의 잔향이 물씬 풍겨옵니다. 제 생각에는 한옥의 매력은 그 기와와 지붕 선에 있다고 봅니다. 기와는 일반 사람들이 가까이 볼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만은 실제로 가까이 보면은 하나하나가 골동품이고 선조들의 그 아름다운 솜씨가 거기에 배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맑은 기운으로 찾아오는 이들의 마음을 씻어주는 곳.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아름다움이 기와에는 있습니다. 열림과 닫힘으로 구성되는 우리 한옥의 칸사리는 작은 공간에 무한의 공간을 끌어들입니다.
기와 지붕 전체를 이어놓고 봤을 때는 이 자체가 하나의 어떤 그 은은한 색으로 같이 이제 조화롭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세월의 연륜을 먹는다 그럴까, 거기 이끼가 끼고 이름으로 인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색 자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그런 형상이지만은 자연 친화적인,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이렇게 친근감 있는 색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연이 지나가는 자리, 그 밑에 자리 잡은 잿빛 기와. 그렇게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을 기와는 묵묵히 버텨냅니다. 산과 강, 그리고 사람이 사는 집이 어우러진 풍경. 우리의 기와는 자연과의 조화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모든 사물이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기와는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줄 준비를 합니다. 눈이 내리고 모든 사물이 잠드는 시간. 기와는 조용히 숨을 죽입니다. 꽃이 피고 새싹이 돋아나는 계절. 묵은 세월을 걷어내는 순간 할 일을 다한 기와는 이렇게 말없이 일생을 마칩니다. 서울시 강남구의 대규모 전시장. 수많은 예술 작품이 대중들에게 소개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길이 가는 작품이 있습니다. 독특한 질감과 색감으로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질감이 나는 걸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니 기와입니다. 깨지면은 지붕을 다시 교체하기 위해서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걸 그냥 버릴 수도 있는데 저기다 조각을 하고 그림을 그렸다는 게 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선하고 즐거운 마음도 들었고 참 기분 좋은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그림이고 조각이어서 정말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본 것 같아요.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오랜 풍파를 견뎌낸 기와는 이제 새로운 예술 작품으로 피어납니다. 기와는 우리네 삶하고 또 아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의 어떤 가정을 보살펴 준다고 할까요? 그래서 지붕에서 모든 풍파를 거치면서 아마 우리네하고 삶을 같이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곁에서 같이 있다 보니까 포근한 어떤 그런 느낌을 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와에 담긴 세월의 연륜 때문일까요? 작품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편안함. 기와가 가진 세월의 힘이 작품의 가치를 더해줍니다. 인간의 손을 거친 것이지만 자연과 하나가 되는 진정한 예술, 기와. 자연을 품 안에 넣은 집이기에
우리 또한 그 안으로 들어가 자연과 하나가 됩니다. 똑같은 검은색이 아닌 하나하나 조금씩 다른 잿빛이 기와의 가치를 더합니다. 역사와 문화가 아로새겨진 잿빛 기와. 이제 잿빛 기와의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